저는 박정임입니다. 올해 59, 예순을 코앞에 둔 나이죠. 20해가 넘도록 이 동네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해 왔습니다. 큰돈 버는 장사는 아니지만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고 물을 갈아주고 시들어가는 꽃잎을 정리하는 일이 제겐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손님들 얼굴도 이제 다 압니다. 금요일 저녁마다 장미 한 다발 사가시는 김 선생님, 아들 생일 때만 나타나는 할머니, 시험 끝나면 꼭 튤립을 찾는 고등학생까지. 이 사람들이 제 일상의 리듬이었고 계절마다 바뀌는 꽃들이 제 달력이었습니다. 남편도 없고 아이도 없습니다. 혼자 산 지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젊었을 때 한 번 결혼했었습니다. 27에 만나 29에 결혼했는데 3년을 못 채우고 헤어졌습니다. 이유죠? 거창한 건 없었어요. 그냥 성격 차이라고들 하잖아요. 그 사람은 조용한 걸 못 견뎌 했고 저는 시끄러운 걸 견딜 수 없었습니다. 서로 맞추려 애쓰다가 지쳐서 결국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죠. 그 뒤로는 줄곧 혼자가 편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처음엔 위로의 말이었는데 세월이 지나니 진짜 그렇게 됐어요. 명절에도 전화 몇 통 받는 게 전부였고 설 차례상 차릴 일도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쓸쓸하지 않아? 물었지만 전 고개를 저었어요. 차라리 편했거든요. 제가 사는 집은 작은 원룸입니다. 15평 남짓한 공간이지만 구석구석 제 손으로 직접 꾸몄습니다. 창가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스투키를 두었고 책장엔 꽃꽂이 책과 오래된 소설책들이 빼곡합니다. 부엌은 작지만 딱 저 혼자 쓰기엔 적당했어요. 냉장고엔 늘 김치 한 통, 계란 한 판, 두부 한 모 정도만 있었습니다. 저녁은 대충 먹었습니다. 라면에 계란 하나 풀어 먹거나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우는 날도 많았어요. 누가 보면 외롭다 했겠지만 전 이게 자유라고 생각했습니다.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텔레비전 볼까 말까도 내 마음이었으니까요. 아플 때요? 그때도 혼자였습니다. 감기 걸리면 혼자 병원 가고 독감 주사도 혼자 맞으러 갔어요. 한 번은 밤중에 배가 너무 아파서 응급실 간 적이 있었습니다. 택시 잡아 타고 혼자 접수하고 링거 맞으면서도 옆에 아무도 없었죠. 그때 옆 침대 할머니가 물으셨어요. 보호자는요? 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 혼자예요. 할머니는 안쓰러운 눈으로 저를 보셨지만 전 정말 괜찮았어요. 익숙했거든요. 주말이면 가끔 산책을 나갔습니다. 동네 뒷산을 천천히 걸으며 계절이 바뀌는 걸 느꼈어요. 봄엔 개나리가 피고 여름엔 초록이 짙어지고 가을엔 단풍이 들고 겨울엔 앙상한 가지만 남는 걸 해마다 지켜봤습니다. 그 변화들이 제겐 충분한 동행이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였어요. 그것도 부담스러워서 자주는 안 만났습니다. 만나면 늘 비슷한 이야기들이었어요. 누구네 아들은 결혼했다. 누구네 딸은 손주를 낳았다. 누구는 병원 다닌다. 전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부럽지도 슬프지도 않았어요. 그냥 각자의 인생이구나 싶었죠. 그렇게 20년을 살았습니다. 혼자 벌어서 혼자 쓰고 혼자 아파서 혼자 낫고 혼자 웃고 혼자 잠드는 살. 누군가에겐 외로운 삶이겠지만 저에겐 그게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말이죠. 이 모든 게 바뀌기 전까지는요. 그 사람을 만난 건 구청 문화센터였습니다. 제가 58되던 해봄이었어요. 동네 구청에서 꽃꽂이 강좌 강사를 구한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했죠. 꽃집 일만 하다 보니 사람들 가르치는 것도 새로운 경험이 될 것 같았거든요. 첫 수업날 강의실에 들어서는데 한 남자분이 화분들을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하시더군요. 안녕하세요. 시설관리 담당 최문식입니다. 목소리가 낮고 조용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저보다 3살 어린 55살이었습니다. 문식 씨는 말수가 정말 적었습니다. 필요한 말만 했고 그마저도 작은 목소리로 했어요. 첫인상은 솔직히 평범했습니다. 키도 중간, 얼굴도 특별할 것 없고 옷차림도 그냥 시설 관리하는 아저씨 그 자체였죠. 그런 사람이 제 인생에 들어올 줄은 몰랐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문식 씨는 늘 강의실에 남아 있었어요.
제가 무거운 화분을 옮기려고 하면 어느새 다가와서 말없이 들여다 주셨습니다. 제가 할게요라는 말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도와주셨어요. 처음엔 업무니까 그러시겠지 했는데 나중엔 좀 이상했어요. 다른 강사님들 수업 때는 안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날은 강의 준비물을 집에 두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당황해서 어쩌지 중얼거렸는데 문식 씨가 조용히 물으셨어요. 주소 알려주시면 제가 다녀올까요? 전 깜짝 놀라서 손사래를 쳤죠. 아니에요, 제가 다녀올게요. 그런데 문식 씨는 이미 차 열쇠를 꺼내고 계셨습니다. 수업 시작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빨리 다녀올게요. 그날 문식 씨는 정말 빠르게 다녀오셨어요. 숨도 차 보이셨는데 별일 아니에요라며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이 묘하게 마음에 남았어요. 진심이 느껴지는 웃음이었거든요.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우산을 안 가져온 제가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는데 문식 씨가 우산을 들고 나타나셨어요. 같이 쓰고 가실래요? 전 괜찮다고 했지만 문식 씨는 그냥 옆에 서 계셨습니다. 저도 이쪽으로 가는 길이에요. 거짓말인 걸 알았지만 왠지 고맙더군요. 우산을 함께 쓰고 걸으면서 문식 씨가 말씀하셨어요. 정임 씨는 늘 혼자 다니시네요. 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원래 혼자 사는 게 편해서요. 그랬더니 문식 씨가 잠깐 침묵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편한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 말이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스스로에게 했던 말 혼자가 편하다는 말이 처음으로 거짓말처럼 느껴진 순간이었어요. 그 뒤로 문식 씨와 자주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수업 끝나고 차 한잔 하게 되고 주말에 우연히 마주치면 같이 산책도 하게 됐죠. 문식 씨는 여전히 말이 많지 않았지만 제 말은 잘 들어주셨어요. 꽃 이야기를 하면 고개를 끄덕이며 들으셨고 제가 힘든 일 이야기하면 조용히 공감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나이에 누가 나한테 저렇게 신경 써주지? 친구들도 바쁘고 가족도 없는 저에게 누군가 물 한 잔 따라주고 무거운 짐 들어주고 비 오는 날 우산 씌워주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처음엔 그냥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친절한 지인 정도?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식 씨가 없는 날이 허전해지기 시작했어요. 문화센터 수업 없는 주에는 괜히 핑계를 만들어 구청 근처를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혹시 문식 씨를 볼 수 있을까 싶어서요. 50년을 살면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설렘이라고 하기엔 너무 늦은 나이였고 그냥 좋다고 하기엔 뭔가 더 깊은 느낌이었어요. 밤에 잠들기 전 문식 씨 생각이 나고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볼 수 있을까 기대하게 됐습니다. 친구한테 이 이야기를 꺼냈더니 웃으며 말하더군요. 정임아, 그거 사랑인 것 같은데? 전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사랑일 수도 있다는 걸요. 문식 씨와 가까워진 지 석 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그분이 처음으로 저녁 식사를 제안하셨어요. 정임 씨 시간 되시면 저녁 같이 하실래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도 떨렸지만 괜찮은 척 대답했죠. 좋아요. 작은 한식당이었어요. 고급스럽진 않았지만 깨끗하고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문식 씨가 말씀하셨어요. 여기 된장찌개가 맛있어요. 제가 자주 오는 곳이에요. 혼자 오시는 곳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처럼 혼자 식사하는 게 익숙한 사람이구나. 식사하면서 문식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젊었을 때 결혼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형편이 어려워서요. 결혼할 엄두를 못 냈어요.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고 여동생 뒷바라지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삶은 뒷전이었다고요. 지금도 전세방에 살아요. 작은 방 하나예요. 문식 씨는 부끄러운 듯 말씀하셨습니다. 차는 10년 된 중고차고 저축한 돈도 별로 없어요. 동생 결혼시키고 어머니 병원비 쓰다 보니까요. 솔직히 그 말을 들었을 때 조금 놀랐습니다. 50 중반인데 전세방이라니. 저축도 별로 없다니. 하지만 이상하게 실망스럽진 않았어요. 오히려 그 솔직함이 좋았습니다. 거짓말로 포장하지 않는 게 마음에 들었어요. 저도 가진 거 별로 없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꽃집도 월세고 사는 집도 작은 원룸이에요. 노후 준비라고 해봤자 적금 몇 개 있는 게 전부예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50평생 살았는데 가진 게 이것밖에 없다니. 그런데 문식 씨가 갑자기 제 손을 잡으셨어요. 정임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가진 게 없어요.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잘난 것도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문식 씨가 제 눈을 똑바로 보셨습니다. 정임 씨랑 살면 저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제가 평생 들어본 말 중에 가장 진심 어린 말 같았어요. 외롭다는 말을 한 적도 없는데 누군가 제 빈자리를 정확히 짚어낸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됐습니다. 50 후반의 연인이라니 스스로 생각해도 웃겼어요.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주말마다 만나서 산책하고 평일 저녁엔 전화 통화도 했어요. 문식 씨는 늘 제 안부를 물으셨습니다. 오늘 힘들진 않았어요? 식사는 하셨어요? 그 작은 관심들이 따뜻했습니다. 계절이 한 번 바뀌고 1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문식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어요. 정임 씨, 저랑 결혼해 주실래요? 솔직히 예상은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말을 들으니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결혼? 이 나이에? 20년 넘게 혼자 살았는데 다시 누군가와 산다는 게 가능할까? 아침에 일어나서 누군가와 마주하고 밥을 같이 먹고 한 이불을 덮고 자는 살. 상상이 안 됐습니다. 조금만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문식 씨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전 기다릴게요. 한 달을 고민했습니다. 친구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정임아, 좋은 사람 만났으면 결혼해. 혼자 늙는 거 외로워. 어떤 친구는 걱정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 가진 게 없다며? 나중에 내가 다 떠안는 거 아니야? 고민 끝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결혼하자.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문식 씨에게 말했습니다. 결혼은 하되 혼인신고는 조금만 미루자. 서로 생활부터 맞춰보고 하자. 그 순간 문식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늘 부드럽고 온화하던 얼굴에 뭔가 차가운 게 스쳤습니다. 그럼 난 언제까지 남의 사람인가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평소에 그 조용하고 다정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뭔가 날카로운 게 섞여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제가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나이에 신중하게 하자는 거지. 문식 씨가 말을 끊으셨어요. 신중한 건 좋아요. 근데 혼인신고도 못할 사이면 그게 무슨 결혼이에요?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다퉜습니다. 결국 제가 한 발 물러섰어요. 알았어요. 혼인신고하자. 문식 씨의 얼굴이 다시 부드러워졌습니다. 고마워요, 정임 씨. 후회 안 하게 해드릴게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엔 뭔가 찝찝한 게 남았습니다. 그때 봤던 문식 씨의 그 표정, 그 목소리가 자꾸 떠올랐어요. 혹시 내가 모르는 다른 면이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곧 그 생각을 지웠습니다. 1년 동안 봤는데 좋은 사람이었잖아.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제 직감을 믿었어야 했습니다. 문식 씨 어머니를 처음 만난 건 약혼을 결정하고 일주일 뒤였습니다. 문식 씨가 어머니께 인사드리러 가요라고 했을 때 솔직히 떨렸어요.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시어머니를 뵌다니 웃기기도 하고 긴장도 됐습니다. 김옥래 여사는 78이셨어요. 허리가 굽어 계셨지만 정신은 또렷하셨습니다. 제가 인사를 드리니까 두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으시더군요. 아이고, 이렇게 고운 분이 우리 아들을 받아주시다니. 목소리가 떨리셨어요. 늦은 나이에 짝을 만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말씀이 너무 정중하셨습니다. 형편은 어렵지만 간섭은 안 할게요. 두 분이 편하게 사세요. 그러면서도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우리 아들이 평생 가족만 생각하고 살았어요. 이제라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제가 오히려 미안해졌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어머니를 두고 왜 내가 걱정했을까 싶었어요. 여동생 문정아 씨도 만났습니다.
45으로 저보다 14살 어렸어요. 결혼해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형님, 오빠가 평생 우리 때문에 희생했어요. 정아 씨가 말했습니다. 결혼도 못하고 저축도 못하고요. 이제 형님이 오빠 좀 행복하게 해주세요. 모두들 너무 착했습니다. 말도 예의 바르고 저를 대하는 태도도 공손했어요. 아, 좋은 집안이구나 싶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간소하게 했어요. 저희 나이에 거창하게 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작은 예식장에서 친구 몇 명만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가족끼리 얼굴은 보고 살아야지. 자주 밥 먹으러 오세요. 네, 어머니.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정아 씨가 덧붙이더군요. 형님, 우리 엄마 혼자 계시니까 신경 써주셔야 해요. 오빠도 이제 결혼하면 바쁠 테고 제가 애들 키우느라 자주 못 가거든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명 간섭 안 하신다고 했는데 자꾸 가족 이야기가 나왔어요. 우리 문식이는 가족 생각만 하다 보니 고생했어요. 이제라도 집안이 하나로 뭉쳐야죠. 오빠한테는 형님이 전부예요. 그 말들이 계속 귀에 남았습니다. 뭔가 제게 기대하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뭘 바라는지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냥 우리 이제 가족이니까요 하시면서 웃으셨죠. 결혼식 한 달 전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반찬을 보내오셨어요. 김치, 된장, 젓갈까지 큰 보따리로요. 혼자 사시느라 제대로 못 드셨을 텐데 이거라도 드세요. 고마웠습니다. 정말 친어머니처럼 챙겨주시는 게 감동이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 정아 씨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엄마가 반찬 보냈다면서요? 잘 드시고 계세요? 네, 잘 먹고 있어요. 고마워요. 제가 대답했더니 정아 씨가 말했습니다. 형님, 우리 엄마 고혈압 약값이 한 달에 10만 원이 넘어요. 그거 아세요? 갑자기 왜 그 말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요? 건강 잘 챙기셔야 할 텐데. 제가 어색하게 대답했더니 정아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형님이 이제 며느리시니까 알아두셔야죠. 나중에 병원비 같은 것도 상의할 일이 있을 테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뭔가 깨름칙했습니다.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병원비 이야기를 왜 하는 걸까? 하지만 곧 제 생각을 탓했어요. 너무 예민한 거 아냐? 미리 알려주는 거겠지. 결혼식 2주 전에는 시어머니 댁에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가니까 정아 씨 가족도 와 있더군요. 식사 자리는 화기애애했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제 그릇에 반찬을 덜어주셨고 정아 씨는 저한테 이것저것 물어보셨습니다. 형님, 꽃집 장사는 잘 되세요? 한 달에 얼마 정도 버세요?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하셨어요? 질문이 점점 구체적이었어요. 저는 얼버무렸습니다. 그냥 먹고 살 만큼은 벌어요. 노후 준비도 적금 조금 있고요. 그때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문식이는 돈을 모을 줄 몰라요. 다 가족한테 쓰느라. 이제 정임 씨가 잘 관리해 줘야 해요. 웃으며 하신 말씀이었지만 묘하게 부담스러웠습니다. 식사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정아 씨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형님, 엄마 말 잘 들으셔야 해요. 갑자기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지금은 형님이 집안의 기둥이잖아요. 오빠도 이제 나이 드셨고 우린 각자 살림이 있으니까요. 기둥? 그 말이 가슴에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제가 기둥이라니.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짐을 지우는 것 같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정아 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형님. 그냥 우리 가족 됐으니까 서로 의지하자는 거예요. 형님도 이제 혼자 아니잖아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잠을 못 잤습니다. 뭔가 불안했어요. 분명 다들 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말도 예의 바르고 저를 환영해 주시고요. 하지만 그 말들 사이사이에 뭔가 숨겨진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문식 씨한테 물어볼까 했지만 뭘 물어봐야 할지도 몰랐어요. 그냥 느낌이었으니까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은 무난했습니다. 작은 예식장에서 친구 몇 명, 가족들만 모여서 간소하게 치렀어요. 주례 선생님 말씀도 짧았고 패백도 간단히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나이에 이렇게라도 해줘서 고맙다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신혼여행은 안 갔습니다. 저희 나이에 무슨 신혼여행이냐며 웃었죠. 대신 문식 씨가 전세로 살던 곳을 정리하고 제 원룸으로 들어왔어요. 좁았지만 둘이 살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여유 생기면 더 넓은 데로 이사 가요. 문식 씨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됐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문식 씨가 베란다에서 통화하고 계셨습니다. 목소리를 낮춰서 뭐라고 하시는지 잘 안 들렸어요. 전화를 끊고 들어오시길래 물었습니다. 누구랑 통화하셨어요? 아, 어머니. 그러고는 아무렇지 않게 세수하러 가셨습니다. 이상했어요. 어머니랑 통화하는데 왜 베란다로 나가셨을까? 하지만 첫날부터 의심하면 안 되지 하며 넘어갔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문식 씨 휴대폰이 계속 울렸어요. 그런데 소리가 안 났습니다. 무음으로 해놓으신 거예요. 전화 오는데요. 제가 말하자 문식 씨가 휴대폰을 집어들고 또 베란다로 나가셨습니다. 저녁 먹을 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왜 전화를 항상 베란다에서 받으세요? 문식 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습관이에요. 다른 사람 신경 쓰일까 봐요. 그런데 그 웃음이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집에 오셨어요. 전화도 없이요. 어머니 오신다고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제가 놀라서 말하자 시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이제 한 집안인데 뭘 그렇게 따지니?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 왔지. 그날 시어머니는 냉장고를 뒤적이셨어요. 먹을 게 없네. 내가 반찬 좀 해놔야겠다. 그러고는 부엌에서 2시간 동안 계셨습니다. 고마웠지만 한편으론 불편했어요. 제 공간이 제 공간 같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신 뒤 정아 씨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엄마 다녀가셨죠? 불편하진 않으셨어요? 제가 괜찮았어요 라고 대답하자 정아 씨가 말했습니다. 형님, 엄마 말 잘 들으셔야 해요. 지금은 형님이 집안의 기둥이잖아요. 또 그 말이었습니다. 기둥. 제가 왜 기둥이죠? 결혼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요. 한 달쯤 지나자 시어머니 방문은 일주일에 2~3번이 됐습니다. 늘 예고 없이 오셨어요. 어떤 날은 제가 꽃집에 있을 때 오셔서 혼자 집에 계시기도 했습니다. 문식 씨가 열쇠를 드렸다고 하더군요. 여보, 어머니한테 왜 열쇠를 드렸어요? 제가 따졌더니 문식 씨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어머니신데 뭐가 문제예요? 우리 바쁠 때 들어오셔야죠. 그날 처음으로 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도 우리 집인데 미리 말씀은 하셔야죠. 문식 씨의 얼굴이 굳었어요. 정임 씨, 이제 우리 집이 아니라 우리 가족 집이에요.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신혼이라 부르기엔 너무 이른 시점부터 제 삶은 이미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정적인 날은 결혼 2달째 되던 주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정아 씨가 함께 집에 오셨어요. 가족회의 좀 하자며 거실 탁자에 둘러앉았습니다. 문식 씨도 옆에 앉았고요. 시어머니가 핸드백에서 통장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정임 씨, 이제 우리 가족이 됐으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이건 집안 공동 자금이야. 앞으로 생활비는 여기서 관리하면 좋겠어. 공동자금?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자 정아 씨가 끼어들었어요. 형님, 우리 가족이 다 어려워요. 오빠도 저축 없고 저도 애들 키우느라 빠듯하고 엄마도 연금이 적으시잖아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정임 씨가 꽃집도 하고 적금도 있다며? 그럼 우리 다 같이 모아서 나중에 같이 쓰자는 거지. 웃으며 하시는 말씀이었지만 전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제 노후가 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번 돈 모아야 나중에. 말을 끝내기도 전에 문식 씨가 끼어들었어요. 정임 씨,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 가족끼리 내 거가 어딨어?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문식 씨가 결혼 전부터 제 꽃집 수입, 적금 내역, 심지어 월세까지 다 가족들한테 이야기했다는 거리요. 정아 씨가 말했습니다. 오빠한테 다 들었어요.
형님 꽃집이 한 달에 300은 남는다면서요? 적금도 3개나 있고요.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여보, 당신이 가족한테 다 말했어요? 문식 씨는 눈을 피했습니다. 가족한테 비밀이 어딨어요. 시어머니가 다시 말씀하셨어요. 정임 씨, 우리가 탐내서 그러는 거 아니야. 문식이 평생 가족 위해 희생했잖아. 이제 정임 씨가 좀 도와줘야지. 목소리엔 당연하다는 느낌이 묻어났습니다. 갈등의 원인은 사랑이 아니라 안정적인 노후였습니다. 문식 씨네 가족에게 저는 사랑하는 며느리가 아니라 가족의 재정을 책임질 사람이었던 거예요. 저도 혼자 20년을 벌어서 모은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걸 왜 제가? 정아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형님, 그럼 오빠랑은 왜 결혼하셨어요? 혼자 살 거면 결혼을 왜 했어요?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왜 결혼했을까요? 외로워서? 누군가 필요해서? 아니면 그냥 늦은 나이에 찾아온 친절에 속아서? 문식 씨가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정임 씨, 우리 가족 되었잖아. 같이 살려면. 전 손을 뿌리쳤습니다. 가족은 서로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결혼은 외로움이 아니라 누군가의 불안을 떠안은 선택이었다는 걸요. 문식 씨의 친절은 사랑이 아니라 투자였고 시댁의 환대는 진심이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결혼 3달 만에 저는 혼자였던 20년이 차라리 행복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문식 씨가 출근하고 나서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이혼합시다. 문식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갑자기 왜 그래요? 어제 일 때문에? 전 고개를 저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에요. 생각해보니 우리 결혼은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정임 씨, 제발. 문식 씨가 애원했지만 전 마음을 굳혔습니다. 다행히 혼인신고를 미뤘던 게 천만다행이었어요. 법적으로는 아직 남남이었으니까요.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까 복잡한 절차 없이 정리할 수 있어요.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 집으로 돌아가세요. 저는 제 삶을 살게요. 시어머니와 정아 씨한테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정임 씨,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형님, 다시 생각해봐요. 하지만 전 단호했습니다. 제 인생은 제가 책임질게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문식 씨는 일주일 동안 버텼지만 결국 집을 나갔습니다. 마지막 날 이렇게 말하더군요. 정임 씨, 후회할 거예요. 이 나이에 혼자 늙으면 얼마나 외로운데요. 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외로운 게 이용당하는 것보다 나아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친구들은 말했어요. 정임아, 그래도 나이 있는데 참아야지. 다시 혼자 사는 게 쉬워. 어떤 사람은 혀를 찼습니다. 결혼한 지 몇 달 만에 헤어지냐? 체면이 말이 아니네. 하지만 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몰라요. 나를 잃고 사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이 나이에 더 무서운 건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아닌 삶을 사는 거라는 걸요. 꽃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사는 원룸으로 돌아왔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좋아하는 커피를 내리고 창가에 스투키에 물을 주고 출근 준비를 합니다.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제 시간대로 움직입니다. 가끔 손님들이 물어봅니다. 사장님, 결혼하셨다면서요? 잘 지내세요? 전 웃으며 대답해요. 아니요, 다시 혼자예요. 그게 저한테는 더 맞더라고요. 저녁엔 여전히 혼자 라면을 끓여 먹습니다. 텔레비전 보다가 일찍 자기도 하고 책 읽다가 늦게 자기도 해요. 아플 땐 혼자 병원 가고 명절엔 조용히 쉽니다. 예전으로 돌아온 거죠.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로운 게 아니라는 걸요. 진짜 외로운 건 내 곁에 누가 있는데도 나를 이해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 노후를 위해 모은 돈을 남의 가족 공동자금에 넣어야 한다는 게 얼마나 억울한지요. 오늘도 꽃집 문을 열며 생각합니다. 늦게 배운 교훈이지만 사람은 사랑보다 경계선이 있어야 오래 산다는 걸요.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하고 아무리 가족이라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걸요. 60을 앞둔 나이에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차라리 늦게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에요. 만약 혼인신고까지 했다면, 만약 몇 년 더 참았다면 전 제 인생을 완전히 잃었을 거예요. 지금 저는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결혼할 때는 정말 행복할 줄 알았어요. 20년 넘게 혼자 살다가 누군가 제 옆에 있다는 게, 아침에 일어나면 잘 잤어요? 물어봐주는 사람이 생긴다는 게 좋았습니다. 문식 씨의 친절도 진심이라고 믿었어요. 무거운 화분 들어주고 비 오는 날 우산 씌워주고 조심히 가세요 한마디 건네던 그 사람이 저를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본 건 저라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20년 동안 혼자 벌어 모은 돈이었습니다. 꽃집 수입, 적금 내역, 심지어 월세까지. 그 사람은 다 알고 있었고 가족들한테 다 말했더라고요. 집안 공동자금이라는 통장을 내밀던 시어머니의 얼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제 가족이 됐으니까라는 말 뒤에 숨겨진 의도를요. 제 노후는 제 것이 아니라 그 집안 전체가 나눠 가져야 할 공동재산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전 깨달았어요. 진짜 무서운 건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잃고 사는 거더라고요. 지금 저는 다시 혼자입니다. 외롭냐고요? 아니요, 전혀요. 차라리 이게 편해요. 제 돈을 제가 쓰고 제 시간을 제가 정하고 제 삶을 제가 결정하는 이 자유가 훨씬 좋습니다. 혼인신고를 미뤘던 제 판단이 천만다행이에요. 만약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다면, 만약 몇 년을 더 참았다면 지금쯤 저는 제 인생을 완전히 잃었을 거예요. 혹시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외로움 때문에, 나이 때문에, 주변 시선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고민하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혹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것을 빼앗기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 나이에 가장 중요한 건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지키며 사는 겁니다. 사랑보다 경계선이 필요하고 친절보다 분별력이 필요해요. 아무리 늦은 나이라도 내 인생의 주인은 나여야 합니다. 저는 늦게라도 제 자리를 지켜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여러분의 삶을 사세요. 오늘 제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 같은 사람들에게 혼자여도 괜찮다고, 늦어도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지금 고민하고 계시다면 함께 나눠주세요. 저도 읽어볼게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매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오늘도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저 박정임은 오늘도 꽃집 문을 열며 제 삶을 삽니다.